이거는 이 코뿔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우고 둘이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저런 장면들도 그려놨고,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이게 후대 등장하는 원형 경기장이나 오늘 K2 뭐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암시를 들어가서 딱 보는 그런 쾌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보십시오. 전체가 이런 코뿔소가, 이 코뿔소가 왼쪽 위에 있는 코뿔소의 뿔 모양을 보세요. 이 달려가는, 이 3D, 4D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보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전체, 이게 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그 장소가 이 바위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로 상당히 그 입체감이 더 느껴졌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거의 안 부분에 거의 지성소 같은데요. 저 그림이 있어요. 측정해 봤더니 32,000년이라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림. 이게 이제 뭐 종류석이 있고 그다음에 석회암이 막 쌓이고 종류석.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요. 종류석이 이게 2만 년 전까지 2만 년 동안 닫혀 있다가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종류석이 계속 들어가고 여기가 수없이 반짝거리는 보석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헐미언데스트의 그 해골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해골 같이 쫙 깔려 있었고 그 맨 아래 있는 지성소 같은 곳에 저게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슨 그림입니까, 저게? 이 하체는 여성의 음부가 그려져 있고 상체는 황소가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는 곰이 그려져 있고 저는 저걸 보고 후대 그 파블로 피카소의 미노토로스 있지 않습니까? 황소하고 미녀하고 같이 있는 그림. 또는 그 유명한 그 미노스의 미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과 동물이 하나가 되는. 그렇죠? 저 여성의 음부 부분은 이때보다 한 15,000년, 2만 년 후에 특별히 조각작품으로 수없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해서 여기서는 뭐냐, 심지어는 동물과 인간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이 바로 그 당시에 있는 마술사나 샤만들을 저렇게 표현한 거다. 이것이 후대에 등장하는 종교에서도 그 신년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춘분 때 이 신년 축제가 성스러운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의례였거든요. 그래서 왕과 성스러운 여자와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의 풍요를 비는 제사의식이 후대 종교에까지 쏙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저런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 그림은 독일의 울룸에서 발견된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울룸에서 발견된 34,000년 전의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의 이제 이름을 독일 사람들이 뢰벤멘쉬, 사자 인간이라 그랬어요. 얼굴은 사자인데요. 몸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딱 이걸 세워놓은 것이 다시 어디에서 세워놨냐면 저 입구를 볼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오는 데를 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면 사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생과 저 생, 이 장소와 저 장소로 넘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투과성이었다. permeability.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다. 동물이 나고 내가 동물이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아주
그 정교한 조각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것이 네안데르탈린은 한 점도 저런 작품을 못 남겼다는 거예요. 또 호모 사피엔스들만 저런 작품을 남겼다. 이거는 그렇죠? 너무 신기하게 이 쇼베 동굴 안으로 쭉 들어가면 저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이 곰의 해골, 두개골을 올려놨다. 이거는 지금은 남겨있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올려놓고 제단 특별한 공간에다가 그리고 지금 그 곰의 머리가 저 입구를 쫙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너무 의도적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요. 그 다음에 뭐 불탄 흔적이 있대요. 불도 피워놓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걸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4,000년, 32,000년 전에 쇼베 동굴에 이런 것들이 1994년에 발견됐는데, 최근에 발견됐는데, 인간이 가진 그런 종교성, 창의성, 예술성, 여기에 정교한 음악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또 뼈를 발견했는데, 독수리 뼈로 5개 피리가 발견됐습니다. 5개 피리. 펜타토닉으로. 궁상각지구, 동양에서도. 미국의 국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따다다다다다 이게 오음계예요. 이 사람들이 음악도 즐겼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여기에 무용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의례를 행했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세 가지 동굴의 비유를 말하는데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동굴의 비유예요. 이 플라톤이 알고 있었나 봐요. 인간이 맨 처음에 이런 깨달음이 이 동굴에 있었다는 거를 쇼베 동굴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동굴 안에 벽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가 이 머리하고 발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만 보는 거예요. 이 뒤에는 누가 있냐? 이 불을 피워놓고 그림자로 해서 그림자의 환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환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를 보고 새 모형만 보는 거죠. 새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그림자를 보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어로 독사라 그래요. 독사를 어떻게 그리스어를 번역하냐면 의견이에요. 남들의 의견.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남들이 말한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확인해 본 적이 없어. 남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가 저 뒤에 태양이 있다는 상상을 하고 자기를 고정시키는, 자기의 시선과 몸을 고정시키는 이 족쇄를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돌립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 플라톤이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가 부사인데요. 부사가 이 사람이 엑사이프네스라는 그리스 단어를 써요. 엑사이프네스란 말이 suddenly란 뜻이에요. suddenly. 갑자기. 이 단어가 플라톤이 쓴 그 심포지움에도 등장하는 단어예요. 거기 알키비아데스라는 유명한 잘생긴 청년이 어떻게 사랑의 본질을 발견하느냐. suddenly, 그 못생긴 소크라테스를 보고 suddenly 엑사이프네스 발견했다거든요. 내가 보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고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엑사이프네스, 갑자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순간이 자기 삶을 모멘트가 아니라 모멘텀,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
바뀌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딱 봤더니 누군가 나를 조절하고 있고 진짜 빛은 저 다음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그 상황이 동굴이다 이거예요. 이 동굴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든리가 가능해. 인간이 사실은 쓸쓸하고 어려운 공간에 내가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자기가 쓸쓸한 공간에 있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걸 패션이라고 그런다. 패션. 이 패션, 제가 한 2달 전에 뉴욕타임스 그 아티클 사설을 봤어요. 데이빗 브룩스라고 아주 유명한 뉴욕타임즈에 사설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목이 제 눈을 끌었어요. 그 제목이 패션,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의 패션에 대해서 쓰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설 내용이 레이디 가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한테 물어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까? 레이디 가가 하는 말이 나는 패션이 무엇인가, 열정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용감하게. 그렇죠? 21세기 천재란 패션, 쓸쓸한 공간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서서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생 인류죠. 그래서 그 3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저는 어딘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매우 오만하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인도 아니면서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분명히 당시의 인류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상상과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저는 새롭게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개별성, 나의 개성, 나의 배타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인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오랫동안 새겨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의 존재를 굉장히 긴 시간 속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강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마틴 부버가 현대인의 특징을 말하면서 현대인의 심성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히 운투두라는 책을 썼는데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마틴 부버는 오늘날 현대의 그런 기계 산업혁명 이후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전부 3인칭으로 보고 있다. 3인칭으로 봐서 분석의 대상, 평가의 대상, 그 기준은 나한테 있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만하다. 이거를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야지만 현대 문명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사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과 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새로운 모색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가면 우리 할머니가 딱 한 가지 그 주의를 줘요.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고. 그걸 경계라고 해요. 이 경계에서 우리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Who are you?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자기한테 집중하는 여러분 자신의 혁신의 순간은